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불과 이틀 전 한국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이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합니다. 얼마 전까지 일본에게 5,500억 달러를 투자시키고 수익의 90%를 챙기던 바로 그 트럼프였습니다. 모두가 이번에는 한국이 당할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고 도쿄는 비상회의에 들어갔으며 베이징은 즉시 경고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해 두었다는 사실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토록 완고하던 트럼프가 이번엔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까요? 저는 오만했습니다. 미국 방부 전략분석실에서 30년을 보내며 한국을 늘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로만 봤으니까요. 제 이름은 리처드 스틸. 저에게 한국은 방파제였습니다. 중국을 막는 훌륭한 방패지만 스스로 칼을 만들 능력은 없는 나라라고 믿었죠. 그래서 2025년 중국의 전략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을 장악하고 워싱턴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그 순간에도 저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콧방귀를 끼며 비웃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없어. 그냥 협상용 카드일 뿐이야.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이었습니다. 그 카드가 태평양 전체의 판을 뒤집고 70년간 이어져온 워싱턴의 계산을 산산조각 낼 조커였다는 것을 저는 그때 전혀 몰랐으니까요. 2025년 9월 어느 날 새벽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실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중국의 3세대 전략 핵잠수함이 남중국해를 넘어 대만 해협까지 전진 배치됐다는 보고가 올라왔거든요. 회의실 중앙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인공위성이 포착한 중국 함대의 움직임이 적나라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붉은 점들이 대만 해협을 빙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에워싼 늑대 떼처럼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화면을 노려봤습니다. 그의 턱선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중국 놈들이 우리 코앞에서 핵을 흔들고 있는데.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죠.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이 목을 가다듬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로선 직접적인 군사 대응은 리스크가 상당히 큽니다.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 전역에 동풍대한 미사일 기지 17개를 구축했고 우리 항모전단이 접근하는 순간 십자포화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는 참다 못해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회의실 전체에 둔탁한 소리가 울렸죠. 그럼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으라는 겁니까?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미국이 태평양에서 밀리고 있다는 것을요. 무역전쟁으로 중국을 압박하려 했지만 정작 군사적으로는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70년간이 바다를 지배했던 미국이 이제는 중국의 핵잠 앞에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국가정보장이 두툼한 기밀 파일 하나를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파일 거지에는 빨간색 도장이 찍혀 있었죠. 급히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평양 사령부가 어젯밤 긴급으로 올린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간단합니다. 한국 해역 우리의 마지막 눈에. 트럼프는 미간을 찌푸리며 파일을 펼쳤습니다. 저도 제 앞에 놓인 사본을 넘겨봤죠.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중국의 해상 침투를 감시할 유일한 눈은 한국 해역입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는 태평양에서 사실상 시야를 잃습니다.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결국 또 한국인가? 그들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에 의해 존재했죠. 우리가 필요할 때만 불러내는 편리한 방패 같은 존재 말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올리라고 그렇게 압박하고 무역 적자 문제로 관세 폭탄까지 예고해놓고 이제 와서 그들이 필요하다니 아이러니했습니다. 트럼프는 보고서를 몇 장 더 넘기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말입니까? 방위비 올리라고 그렇게 압박했는데 이제 와서 우리가 한국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국무장관이 안경을 고쳤으며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달 경주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관세와 방위비로 너무 강하게 압박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뭔가 당근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겠죠. 회의실에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어떤 당근을 줘야 할지 고민하는 표정이었죠. 그때 CIA 국장이 또 다른 얇은 파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뭔가 재미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마침 한국에서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한국이 자체 핵잠수함 건조를 논의하고 있다는 첩보입니다. 거제 조선소 쪽에서 관련 움직임이 감지됐고 국방부 내부에서도 관련 회의가 여러 차례 열렸다는 정보가 확인됐습니다. 회의실에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몇몇 참모들은 코웃음을 쳤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핵잠수함이요. 한국이요. 그건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원자로 소형화 기술만 해도 최소 20년은 걸리는데 한국이 그걸 독자적으로 개발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냥 협상용 카드일 뿐입니다. 우리 관심 끌려고 던진 미끼죠. 트럼프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우리 주에 끌려고 던진 블러핑일 겁니다. 하지만 뭐 나쁘진 않네요. 경주에서 그들한테 핵잠 건조 검토해주겠다고 던져주면 그들도 기분 좋아하면서 우리 요구 들어줄 겁니다. 서로 윈 아닙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조금 풀렸습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죠. 한국에게 핵잠이라는 당근을 던져주고 대신 방위비와 무역 양보를 받아내면 되는 거였습니다. 간단한 거래였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야경이 차창을 스쳐 지나갔죠. 포토맥 강 너머로 링컨 기념관의 불빛이 희미하게 반짝였습니다. 저는 30년간이 도시에서 수많은 전략을 짜왔습니다. 중동의 전쟁, 러시아의 침공, 북한의 핵도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개운치 않았습니다. 중국의 핵잠이 우리 코앞까지 들어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국에게 손 벌리는 것뿐이라니. 이게 초강대국 미국의 현실입니까? 그리고 한국의 핵잠 계획. 저는 그걸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불가능한 얘기라고 단정지었죠. 한국은 우리가 제공한 기술로 배를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원자로를 설계하고 핵잠을 건조한다는 건 마치 고등학생이 우주 왕복선을 만든다는 것만큼이나 황당한 소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그 황당한 소리가 불과 며칠 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을 폭탄이 될 줄은요. 경주 회담이 정확히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아침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서 회담 준비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게 핵잠이라는 당근을 던져주고 방위비와 무역 양보를 받아내는 시나리오였죠. 머릿속으론 이미 회담장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트럼프가 관대하게 핵잠 검토를 약속하고 한국 대통령이 감사하다며 고개 숙이는 장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 7시 15분 제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국방부 정보에서 걸려온 긴급 전화였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숨이 가팠습니다. 스틸 박사님, 지금 당장 니케이 신문 확인하십시오. 일면 특종입니다. 한국 핵잠 관련 컴퓨터 모니터를 켰습니다. 일본 니케 신문 온라인판 첫 화면에 거대한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죠. 단독 한국 KSMR 기반 자체 핵잠수함 건조 최종 단계 돌립.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입니까? 기사를 읽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복수의 일본 정보 당국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5년간 극비리의 한국형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거제 하나오션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최종 조립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정보기관은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몰랐다고요? 5년 동안이나요? 더 기가 막힌 건 워싱턴이 아니라 도쿄에서 먼저 터진 겁니다. 우리 CIA도 모르는 걸 일본 언론이 특종으로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올려댔습니다. CIA, 국무부, 백악관, 안보실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죠. 이게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가 몰랐던 겁니까? 그로부터 정확히 42분 후 중국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죠. 카메라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승인 없이 이루어진 한국의 핵무장 시도는 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명백한 도발입니다. 중국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저렇게까지 강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미국 항모가 대만 해협을 지날 때도 사드 배치 때도 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핵잔보도 하나의 외교부 대변인이 저렇게 발작하다시피 하는 겁니까? 이상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죠? 오후 1시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일본 관방장관이 긴급 브리핑에 나섰죠. 그는 평소의 침착함을 완전히 잃은 채 말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는 동북아 안보 질서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중대 사안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즉각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했으며 우리의 해상 방위 전략 전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방위 전략 전체를 재검토한다고요? 일본과 한국은 둘 다 미국의 동맹국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일본은 한국의 핵잠을 마치 자기들을 겨냥한 무기처럼 받아들이는 겁니까? 그날 오후 3시 백악관 상황실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급하게 달려갔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화가 나 있었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한국이 우리 몰래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까? 국가안 보좌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리케이 보도일 뿐이고 트럼프가 탁자를 탁 쳤습니다. 중국이 발광하고 일본이 떨고 있는데 이게 단순 오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CIA 국장이 태블릿을 들고 입을 열었죠. 대통령님, 긴급으로 위성을 거제 조선소 쪽으로 재배치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경비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대형 차량 출입이 급증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스틸 전에 뭐라고 했죠? 한국은 기술력이 없다고 했지습니까? 저는 목이 막혔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죠. 하지만 지금 펼쳐지는 상황은 뭡니까? 중국의 공포, 일본의 경악, 그리고 위성이 포착한 수상한 움직임들. 대통령님, 저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과하다는 건 분명합니다. 마치 그들이 뭔가 더 알고 있는 것처럼 트럼프가 팔짱을 꼈습니다. 좋습니다. 스틸, 자네가 직접 가보십시오. 한 달 뒤 경주 회담 전에 진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이 정말로 핵잠을 만들 기술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를 상대로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직접 갑니까? 그렇습니다. 자네가 우리 중에서 가장 회의적이었지 않습니까?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로 그들이 해냈다면 트럼프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럼 우리 전략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흐렸고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았죠. 저는 30년간이 건물에서 일했습니다. 수백 개의 전략 보고서를 작성했고 수십 번의 위기를 분석했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제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없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믿어왔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응이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죠. 만약 그들이 해냈다면 어떻게 됩니까? 70년간 미국이 독점해온 핵 추진 기술을 우리가 무시하던 나라가 독자적으로 완성했다면 말입니다. 이틀 후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등석 참가에 앉아 이륙을 기다리며 생각했죠. 나는 무엇을 보게 될까? 조잡한 설계도와 허풍뿐인 기술자들. 아니면 나의 30년 경험을 완전히 뒤집을 무언가.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죠. 저는 가방 속에서 니케이 신문 기사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5년간의 극비 개발, 최종 조립 단계, 이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죠. 중국은 왜 저렇게까지 두려워하는 걸까? 만약 정말로 블러핑이라면 그들이 저렇게 발작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그들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걸까?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날아갔습니다. 창밖으로 끝없는 푸른 바다가 펼쳐졌죠. 저 바다 어딘가에서 한국의 유령 잠수함이 정말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13시간 후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왔는지 아니면 제 인생 최악의 오판을 한 건지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거제행 차량에 올랐습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보낸 연락관이 운전석에 앉았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될까? 4시간을 달려 거제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가 눈앞에 펼쳐졌죠.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멀리서 용접 불꽃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안내받은 곳은 조선소 본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소 북쪽 끝에 있는 낮고 평범한 건물이었죠. 건물 입구에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신분증을 3번이나 확인받았고 금속 탐지기를 2번 통과했습니다.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노트북까지 모두 맡겨야 했죠.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그리 숨길게 있다고이 난리입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한국인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는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리처드 스틸 박사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박준혁입니다. KSMR 프로젝트 수석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얼굴을 살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눈빛은 차분했지만 어딘가 자신감이 넘쳐 보였습니다. 그가 복도를 걸으며 말했습니다. 박사님께서 우리 기술을 의심하신다는 건 잘 압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솔직히 저희도 5년 전만 해도 이게 가능할지 확신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럼 지금은 확신하십니까? 박준혁이 멈춰서 저를 돌아봤습니다. 박사님, 저는 설계도를 보여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완성된 결과물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그는 두꺼운 철문 앞에 섰습니다. 홍채 인식장치에 눈을 갖다 대자 문이 천천히 열렸죠.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으니까요.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크기였죠. 중앙에는 높이 5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곡면형 스크린이 반원을 그리며 둘러서 있었습니다. 그 스크린에는 수만 개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래프, 수치, 3D 모델링.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완벽한 형상의 잠수함 한 척이 홀로그램으로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저는 넋을 잃고 물었습니다. 박준혁이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며 대답했죠. KSMR 통합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박사님께서 조잡한 설계도나 모호를 예상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단계를 이미 5년 전에 지나쳤습니다. 그가 중앙 콘솔에 손을 올리자 홀로그램이 확대됐습니다. 잠수함의 내부 구조가 투명하게 드러났죠. 선체 원자로 추진 시스템 모든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3D 모델이 아닙니다. 퀀텀 시뮬레이션 코어로 구동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지난 3년간 이 녀석은 심해 1000m 깊이에서 1만 번의 가상 운항을 마쳤습니다.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했죠.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만 번이요. 미국 해군의 최신 핵잔 버지니아급도 실제 해상 시험을 고작 200번 정도 했습니다. 그것도 10년에 걸쳐서요. 그런데 한국은 가상으로 1만 번을 돌렸다는 겁니까? 믿기 어려우시죠? 박준혁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AI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코어는 300만 개의 변수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해류, 수압, 온도, 염도, 소음 모든 걸 실시간으로 분석하죠. 그가 스크린의 한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원자로 냉각 시스템이 보였죠. 박사님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소음 문제. 미국 기술의 한계는 냉각제의 와류 현상으로 인한 소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게 만들어도 냉각수가 흐르면서 생기는 난리움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었죠. 0.8대까지 줄였지만 그게 한계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물리 법칙상 냉각수가 흐르면 반드시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걸 0.8대까지 줄인 것만으로도 미국 기술은 대단한 거였죠. 하지만 저희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와류를 없애려 하지 않고 와류 자체를 상쇄시켰습니다. 역상 와류 제어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역상 와류요? 내 은행각제가 흐르면서 생기는 와류의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대 방향의 미세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파동이 파동을 상쇄시키는 원리죠. 마치 소음 제거 이어폰처럼 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나노 단위의 정밀도가 필요했죠. 물속에서 그것도 고압 환경에서 그런 제어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콘솔을 조작하자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테스트 결과입니다. 심해 800m에서 측정한 소음 수치 여기 보이시죠? 0.3대 3데시벨입니다. 0.3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측정한 게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측정이 불가능한 수준이죠. 박사님, 0.8데벨은 측정 가능한 소음일 때의 얘기입니다. 저희는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건 소음이 아닙니다. 그냥 고요입니다. 저는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고요. 완벽한 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적의 소화가 탐지할 수 없다는 뜻이었죠. 말 그대로 유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덤입니다. 박준혁이 다른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연료봉 교체 주기 15년, 냉각 효율 118%, 미국의 최신 원자로가 10년에 95%인 걸 감안하면 새로운 표준이라는 거군요.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이건 미국 기술을 개량한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표준입니다. 저희가 만든 표준이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이 없다. 우리가 만들어준 기술로만 배를 만든다. 그게 제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건 뭡니까? 박준혁이 창밖의 거제 조선소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저 조선소를 보십시오. 50년 전이 선배들은 저곳에서 깡통을 망치로 두드려가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가 비웃었죠. 한국이 배를 만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린 세계 1위 조선 강국이 됐습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보이지 않는 배를 만듭니다. 박사님, 50년 전 우리를 비웃던 사람들이 모두 틀린 거죠.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목구멍이 메웠으니까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들은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을 만들어낸 나라였죠. 그리고 그 힘은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습니다. 거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곧바로 긴급보고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한국 KSMR 기술평가 미국을 넘어선 새로운 표준. 키보드를 두드리는 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략가가 자신의 오판을 인정하는 보고서를 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보고서의 핵심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은 우리 예상을 최소 5년 이상 앞서 있다. 특히 역상 완료 제어 시스템을 통한 소음 억제 기술은 미국이 도달하지 못한 영역에 있다. 0.3대 3데시비는 사실상 탐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것은 더 이상 승인 여부의 문제가 아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고서를 완성한 건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암호화 메일로 백악관 안보보좌관실에 전송했죠.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2시간 정도 눈을 붙였습니다. 오전 9시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백악관이었죠. 스틸 박사님 보고서 확인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당장 오십시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백악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상황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최악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참모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장이 저를 보더니 급하게 말했습니다. 스틸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박사님 보고서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중국이 움직였습니다. 스크린에는 남중국해 위성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거대한 구역이 보였죠. 거의 남중 국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 중국이 남중 국해 전역의 항행 금지 구역을 선포했습니다. 이유는 대규모 군사훈련이라고 하지만 CIA 국장이 다른 위성 사진을 띄웠습니다. 해안 곳곳에 미사일 발사대가 집결해 있었죠. 실제로는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입니다. 동풍계열대한 미사일 최소 80기를 집결시켰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회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가 화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왜 이 모양입니까? 경주회담이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국무장관이 태블릿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30분 전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성명이 떴죠. 저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무장을 용인한다면 태평양은 불바다가 될 것이다. 중국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트럼프가 책상을 주먹으로 쾅 쳤습니다. 불바다요. 이게 협박입니까? 선전포고입니까? 합참의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을 즉각 남중국해로 급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좋습니다. 당장 보내십시오. 하지만 국방장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이 배치한 미사일 80기 중 절반은 항모킬러로 불리는 동풍 21D입니다. 사전거리 1500km에 우리 항모가 들어가는 순간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으라는 겁니까? 항모를 보내되 중국 함대와는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최소 2000km 밖에서 대기시켜야 합니다. 트럼프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2000km 밖에서 대기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태평양 한가운데서 배하고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죠. 저는 그 순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워싱턴이 무력감에 빠졌다는 것을요. 중국의 도발에 우리는 완전히 손발이 묶여 있었습니다. CIA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이 이렇게까지 발작하는 건 한국의 핵잠을 진짜로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스틸 박사님, 보고서가 맞다면 한국의 잠수함 한 척이 남중 국해 전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스틸, 자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국이 왜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까?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은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들이 남중 국해를 완전히 장악했다고 자신했지만 한국의 유령 잠수함은 그 모든 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거제에서 본 기술은 중국이 절대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우리를 협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밀리면 태평양 전체에서 밀립니다. 중국은 우리가 무력하다는 걸 전 세계에 증명하게 됩니다. 트럼프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탁자를 두드리는 소리만 회의실에 울렸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로널드 레이건을 보내되 안전거리를 유지하십시오. 우리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되 전면전은 피해야 합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명령을 내리러 나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인 대응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체면 치레였죠. 2000km 밖에서 항모를 배식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저는 국무장관과 복도를 함께 걸었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막혔습니다. 중국의 미사일 앞에서 우리 항모는 무용지물이에요.
예산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고 트럼프는 리스크가 크다는 참모들의 말에 손발이 묶였어요. 그럼 경주 회담에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한국에게 핵잠을 승인하면 중국이 발작할 것이고 승인 안 하면 한국이 우리를 등질 겁니다. 진퇴양난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죠. 마치 지금 상황을 반영하듯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 집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포토맥 강이 보였죠. 어둠 속에서 강물은 검게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 장면이 계속 교차했습니다. 하나는 거제 조선소에서 본 그 완벽한 홀로그램이었습니다. 박준혁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이제 우린 보이지 않는 배를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오늘 백악관 상황실에서 볼력한 미국의 모습이었습니다. 중국의 협박 앞에서 손발이 묶인 초강대국.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승인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을까? 거제에서 본 그 기술력, 그 자신감을 가진 나라가 말입니다. 혹시 그들은 이미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들은 이미 5년 동안 우리 몰래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중국의 항행금지 구역 선포 이후 7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남중 국해는 1초 즉발의 긴장 상태였죠. 중국 함대는 대규모 훈련을 명목으로 대만 해협 남쪽에 집결해 있었고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은 2000km 밖에서 무력하게 대기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 72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펜타곤과 백악관을 오가며 상황을 모니터링했죠. 중국은 매일같이 미사일 시험 발사 준비를 과시했고 우리는 외교적 항해 성명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경주 회담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중국 함대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제 옆자리 분석관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중국 함대가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대형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위성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남중국해 영상이었죠. 분명 10분 전까지만 해도 중국 함대는 대형을 갖추고 훈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배가 제자리에 멈춰서 있었습니다. 확대해 보십시오. 화면이 중국 함대의 기함, 산둥을 클로즈업했습니다. 항공모함 주변으로 호위함들이 에워싸고 있었는데 모든 배가 갑자기 훈련을 중단한 채 정지해 있었죠. 통신 감청 내용 확인해 보십시오. NSA에서 파견 나온 분석관이 헤드셋을 끼고 암호화된 중국 해군 통신을 분석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죠. 이상합니다. 중국 함대 전체에서 긴급 통신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암호화 수준이 최고 등급으로 올라갔고 잠깐만요. 이건 패닉 상태입니다. 패닉이요. 예, 산둥호에서 긴급 신호가 발령됐습니다. 모든 함정의 최고 경계령이 아니 이건 경계령이 아니라 귀명령입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귀학 명령이요? 중국이 미사일 80기까지 동원해서 벌이니 거대한 쇼를 갑자기 중단하고 도망간다는 겁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산둥우가 180도 선호했습니다. 호위함들도 전부 따라 돌고 있습니다. 이건 훈련 중단이 아니라 철수입니다. 저는 곧바로 백악관 안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분 후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죠. 트럼프 대통령은 잠옷 차림으로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스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중국이 철수한다고요? 예, 대통령님, 30분 전부터 중국 함대 전체가 귀향 중입니다.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CIA 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통령님, 방금 베이징 주재 요원한테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중국 중앙군사위원회가 비상 소집됐다고 합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게 분명합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전화로 펜타곤 정보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들었죠. 스틸 박사님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NSA가 중국 해군 내부 통신을 해독했는데 산둥우 바로 아래에서 원인 불명의 음원이 탐지됐다고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원인 불명의 음원이요? 예, 하지만 소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물의 흐름이 뒤틀리는 현상만 포착됐다고요? 중국 소화가 뭔가를 감지했는데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산둥우 용골 바로 10m 아래를 지나갔다고 합니다. 중국군은 그게 잠수함이라고 판단했지만 어떤 나라 것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물의 흐름이 뒤틀리는 현상. 소음은 없지만 존재는 감지되는 무언가. 그리고 산둥우 용골 바로 10m 아래. 한국입니다.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뭐라고요? 트럼프가 화면에서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입니다. 한국의 핵잠이 중국 함대 한가운데 침투한 겁니다. 제가 거제에서 본 그 기술. 3데시벨 고요. 바로 그겁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CIA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우리가 승인도 안 했는데 한국이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겁니까? 그것도 남중 국회 한가운데로 바로 그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남중 국해를 봉쇄하고 미사일로 협박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유령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중국 함대의 심장 바로 아래를 지나갔습니다. 트럼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겁니까? 중국 함대 한가운데에 아무도 모르게 침투한다는 게 가능합니다. 대통령님. 아니, 이미 해냈습니다. 산둥우 용골 10m 아래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언제든 한 발로 중국의 자존심을 바닥에 가라앉힐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내 심장을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소리 없는 경고죠. 국방장관이 스크린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도망친 겁니까? 미사일 80기를 배치해놓고 도망친 게 아닙니다. 저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패닉에 빠진 겁니다. 중국은 남중 국해를 자기들 마당이라고 자신했지만 한국의 유령 앞에서 그 자신감이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들은 깨달은 거죠. 자기들의 모든 미사일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을요. 한국의 유령 잠수함이 중국 함대를 물러나게 만든 그날 아침 백악관 상황실은 얼음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형 스크린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위성은 실시간으로 중국 함대의 굴욕적인 귀향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산둥호를 선두로 한 중국의 자랑스러운 함대가 꼬리를 말고 본국으로 도망치는 모습이었습니다. 불과 12시간 전까지만 해도 미사일 80기를 배치하고 태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던 그 함대가 말입니다. 국무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이 우리 없이 중국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그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죠. 7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던 나라가 이제는 스스로 적을 물리칠 힘을 갖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복잡했죠. 분노도 당황도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감탄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스틸 자네가 거제에서 본 게 확실한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합니다. 대통령님.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최소 5년은 앞서 있습니다. 제가 본 기술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트럼프가 탁자에 손을 올리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죠. CIA 국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경주회담이 내일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입장이요. 트럼프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입장을 취합니까? 한국이 이미 다 해놨는데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 형식상이라도 우리가 승인한다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동맹체제가 유지됩니다. 승인이요.
트럼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뭘 승인합니까? 그들은 이미 만들었고 이미 작동시켰습니다. 우리 허락도 구하지 않고 말입니다. 저는 그 순간 트럼프의 표정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업가의 표정이었죠. 그는 평생 협상 테이블에서 이겨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도 않았으니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착각했던 겁니다. 한국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 허락을 받아야만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던 게 오만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저를 쏘아봤습니다. 계속하십시오.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비웃는 동안 그들은 조용히 자신들만의 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남중국회에서 증명했죠. 자기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요. 국무장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그렇다면 우리 입장은 어떻게 됩니까? 동맹국이 우리 몰래 핵무기를 만들고 우리 허락 없이 작전을 수행했다는 건데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핵심입니다. 이건 승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의 문제죠. 우리가 허락하고 말고 할 수준이 이미 아닙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제 말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한참 후 트럼프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을 인정해야겠군요. 하지만 그가 참모들을 둘러봤습니다. 체면은 차려야 합니다. 미국이 한국의 뒤에서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줘선 안 됩니다. CIA 국장이 제안했습니다. 대통령님, 경주에서 우리가 한국의 핵잠을 공식적으로 승인한다고 발표하는 건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허락한 것처럼 포장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지만 저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미국이 위에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무장관이 덧붙였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국이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을 인정하고 지원한다는 프레임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체면도 서고 한국도 만족할 겁니다. 트럼프가 탁자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며 생각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그가 입을 열었죠. 좋아요. 경주에서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인정한다고 발표하겠습니다. 아니,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술에 동참한다고 말하는 게 낫겠어요. 동참입니까? 국방장관이 되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인이 아니라 동참. 우리가 허락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게 더 그림이 좋아요?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트럼프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승인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미국이 우위에 있다는 뜻이지만 동참이라는 단어는 평등을 의미했죠. 그건 사실상 미국이 한국의 힘을 동등하게 인정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CIA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통령님, 그렇게 되면 70년간 지켜온 핵독점 체제가 무너집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트럼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이 어젯밤 남중국회에서 그걸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현실은 이미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최선의 포지션을 취하는 겁니다. 그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스틸, 자네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기술에 동참한다고 선언하면 중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중국은 이미 한 번 물러섰습니다.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죠. 우리가 한국과 함께 한다고 선언하면 중국은 더 이상 대응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지 미국의 승인이 아니니까요. 트럼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경주에서 우리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연다고 발표하겠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동맹과 함께한다고 말입니다. 국무장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연설문에 어떤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트럼프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간단합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승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 체면을 세우되 그가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진실을 알 겁니다. 적게 승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한 거라는 것을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전략적 굴복이라는 것을요. 형식상으론 미국이 승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론 한국의 압도적인 힘 앞에 무릎 꿇는 거였습니다. 트럼프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래서 체면을 세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홀로 복도를 걸었습니다. 저는 30년간 미국이 세계 질서를 주도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허락해야 다른 나라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은 그 믿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내일 경주에서 트럼프는 전 세계에 선언할 겁니다. 미국이 한국의 힘을 인정한다고. 그건 단순한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70년간 이어져 온 질서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선언이었죠.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이 떠오르는 시대 말입니다. 경주 한미 정상회담 당일 전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쏠려 있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수백 명의 기자들이 경주 호텔 앞 광장을 가득 메웠죠. 그들은 모두 트럼프의 입에서 나올 관세 폭탄과 방위비 압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회담장 뒤편에 서 있었죠. 트럼프는 한국 대통령과 악수를 나누고 연단 앞에 섰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진지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트럼프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었습니다. 관세 얘기가 나올 거라고 모두가 예상했죠. 하지만 트럼프의 다음 문장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오늘 미국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인정하며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포합니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트럼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적으로 승인합니다. 그 순간 회장이 폭발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일어서며 소리쳤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선언이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손을 들어 조용히 시키고 계속 말했습니다. 70년간 한미동맹은 미국이 한국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서는 겁니다. 최고의 기술로 최고의 동맹과 함께 말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함께 서는 겁니다라는 표현. 그건 더 이상 미국이 위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평등한 파트너가 됐다는 뜻이었죠.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대통령님, 이것은 미국의 70년 핵독점 정책을 포기하는 겁니까? 트럼프가 그 기자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포기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세상이 변했고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한국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저는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블릿을 켜 세계 언론의 반응을 확인했죠. 모든 언론이 속보로 트럼프의 선언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일면 미국 70년 핵독점 체제를 스스로 무너뜨리다. 워싱턴 포스트 트럼프 한국의 핵잠 승인 태평양 질서 대격변 일본 아사히 신문 충격 한국이 태평양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 중국의 반응도 곧 올라왔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엔 사흘 전의 분노가 없었습니다. 중국은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는 동북아 안보의 새로운 냉전을 초래할 것이다. 저는 그 영상을 보며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새로운 냉전이요. 중국은 이미 남중 국회에서 한국의 유령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말을 해도 한 번 물러선 자의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저는 경주 호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불국사의 지붕이 보였죠. 천년 고도의 하늘 아래 새로운 역사가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 옆에 국무장관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리처드,
우리가 뭘 한 겁니까? 인정한 겁니다. 뭘 인정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오만을 인정한 겁니다. 한국을 70년간 우리 우산 아래 있는 나라로만 봤던 것, 그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말입니다. 국무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럼프는 승인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모두가 진실을 압니다. 저건 승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새로운 중심의 등장을 알리는 선언이죠. 제가 그의 말을 끝맺었습니다. 국무장관은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트럼프는 연단에서 승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입니다. 70년간 미국이 독점해온 핵기술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완성하고 실전에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주에서 미국은 그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형식상으론 승인이었지만 실제론 굴복이었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독자적인 행동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내민 백기였습니다. 저는 제 태블릿에 저장된 박준혁의 사진을 봤습니다. 거제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던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50년 전 우리 선배들은 깡통을 망치로 두드려가며 배를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조롱을 받으면서요. 하지만 이제 우린 보이지 않는 배를 만듭니다. 그 문장이 현실이 됐습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배로 태평양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주에서 70년 질서가 종언을 고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한국이 중심에 서는 시대 말입니다. 경주 회담이 끝난 직후 한국 국방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2년에 한 척 한국형 핵잠시대 개막 기자회견에서 국방부 장관이 발표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이미 2번함 건조가 진행 중이고 3번함과 4번함도 설계가 완료됐다는 겁니다. 모니터에 한국 국방부 장관의 모습이 떠 있었죠.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보호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바다를 스스로 지키겠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긴급 국방회의를 소집했죠. 일본 방위성은 독자적인 방위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고 미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미국의 우산 아래 안주했던 일본이 이제는 스스로 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중국의 반응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모든 해상 감시 위성의 궤도를 한반도 쪽으로 수정했죠. 남중 국해에서 굴욕을 당한 이후 중국은 한국의 유령 잠수함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위성을 돌려도 0.3대 10벨의 고요는 포착할 수 없었죠. 저는 박준혁을 다시 만나러 거제에 가야만 했습니다. 하나오션 조선소에 도착했을 때 박준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은 미소로 제 손을 잡았죠. 리처드 다시 오셨군요. 경주 회담 잘 봤습니다. 막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기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축하받을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죠. 그는 저를 다시 지하 시뮬레이션 센터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지난번엔 홀로그램 한 척이었는데 이번엔 3척이 떠 있었죠. 2번함, 3번함입니다. 2번함은 이미 최종 조립 단계고 3번함은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미국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한 척 만드는데 7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2년마다 한 척씩 찍어낸다는 겁니까? 박준혁이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리처드, 우리가 5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10년입니다. 세상이 우릴 무시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센터도 KSMR 기술도 모두 10년의 결과물입니다. 10년이요. 네. 2015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말이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을. 박준혁이 창밖 거제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리처드, 당신은 처음 여길 왔을 때 우리를 의심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죠. 하지만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얼마나 절실하게 이 순간을 준비했는지.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웠거든요. 50년 전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깡통을 두드려 배를 만들고 전 세계의 조롱을 견디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잠수함을 만듭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유령을 말이죠. 이게 바로 한국입니다. 리처드, 무시당하고 비웃음 받아도 결국엔 해내는 나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30년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한국을 과소평가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박사님,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이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도 곧 알게 될 겁니다. 저는 거제를 떠나며 마지막 보고서를 머릿속으로 구상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타이핑을 시작했죠.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의 명령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기술로 스스로의 바다를 지키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그 힘을 인정했고 중국은 그 힘을 두려워했습니다. 나는 거제에서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의 오만을 무너뜨린 것은 거대한 함대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쓰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한국을 불렀던 그 단어를 떠올렸죠. 방파제, 중국을 막는 방파제.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한국은 방파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폭풍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폭풍. 바로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습니다. 나는 처음 한국을 방파제라고 불렀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그들은 스스로 폭풍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폭풍 말이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영상이 가슴 뜨거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댓글로 소감도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